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용명수라고 하고 올해 68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참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평생 짐처럼 지고 살아온 후회 중 가장 큰 게 바로 그 아이에게 지은 죄입니다. 저에게는 아들과 딸 두 자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집이 답답하다고, 아버지인 저와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더는 눈치 보며 살기 싫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들은 자기 살겠다고 떠났고 저는 남은 딸아이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죠. 제 딸은 저를 위해 자신을 많이도 접었습니다. 친구들과 놀 시간도 줄이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 일찍 들어와 저녁을 챙기고 빨래를 걷고 때론 말없이 제 술주정을 받아줬습니다. 그 아이가 지켜준 건 제 삶이었고 제 체면이었고 어쩌면 제가 사람으로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준 마지막 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런 딸이 미웠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이유였지요. 너는 얼굴이 왜 그따구로 생겼냐? 지 엄마 빼다 박아가지고서는 아주 사람 화딱지나게 생겼네? 아빠 미안해. 내가 엄마를 많이 닮아서. 아빠 나 때문에 속상하지? 착한 척하지 말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아내가 떠난 뒤로 딸의 얼굴에 자꾸 아내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딸이 웃을 때면 괜히 화가 났고 딸이 뭔가 말이라도 하려 들면 괜히 심술이나 말을 끊거나 짜증부터 냈습니다. 네가 뭘 한다고 나서냐라는 말이 입에 붙은 듯 늘 달고 살았으니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 제 얼굴이 얼마나 못나고 옹졸했는지 참 제가 생각해도 저는 한심한 인간이었습니다. 남들처럼 자상한 남편, 다정한 아버지와는 거리가 멀었죠. 제 인생의 굴곡은 아내와의 결혼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는 옆 동네 사는 예쁘기로 유명한 여자였습니다. 봄날에 살랑거리는 따스한 바람처럼 동네 총각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기가 많다 보니 아내는 원래부터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오래 붙어있지 못하고 늘 뭔가에 들떠있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걸 좋아했고 예쁜 옷, 화장, 사람들의 관심,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일상이었죠. 저는 그런 모습을 다 알면서도 참 미련하게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매달렸습니다. 죽자 사자 쫓아다녔고 결국 그 여자를 제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 살 거야. 네 행복만을 위해서 살게. 됐어. 내가 한순간의 실수로 네 아이를 가져서 어쩔 수 없이 시집가는데 너 무조건 성공해. 안 그러면 당장 이혼이야. 알았어? 그래. 내가 잘할게. 돈도 열심히 벌고 뱃속 우리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웃을 때면 제 세상까지 환해지는 것 같았고 아이 둘을 낳았을 때 이만하면 됐다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친척들 손에 전전하면서 살았었는데 그래서 제 가족에 대한 환상이 컸고 그 누구보다 제 가족이랑 행복하고 싶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버릇해 못 준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내랑 살았을 적 당시에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난 건 다 가족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당시엔 해외 건설붐이 한창이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어요. 기름밥을 먹어가며 땀에 절어가며 하루하루 버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험한 땅에서 가족 생각만으로 버텼는데 그 힘든 시절 다 감수하고 돌아와 보니 정작 한국에선 제가 없는 사이 아내는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제쳐두고 살림을 놔두고 그냥 눈먼 사랑에 빠져서 그 남자와 함께 떠나버렸죠. 심지어 그 일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 다 퍼져 있었고 제 귀에까지 흉흉한 말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다 하기보단 어리석다 했고 뒤에서는 고개를 흔들며 수근거렸어요. 저 잘못 만나서 인생 그르쳤다는 말이 진짜 남 얘기가 아닌 순간이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손에 물 안 묻히게 하려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서 돈 벌고 왔는데 어떻게 네가. 배신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아내를 사랑한 만큼 증오로 감정이 변해져 있었습니다. 아내를 찾기 위해 애들을 내팽겨치고 빚을 져서 사람들을 시켜 찾아내려 했지만 대체 어디로 숨었던 건지 그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방황하다가 나중에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자가 어디선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비가 거꾸로 솟는 것만은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안 사람은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통장과 폐물까지 챙겨서 호련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말이지만 그때 그녀가 들고 간 건 단순한 금전이 아니었어요. 제 자존심이었고 믿음이었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제 마지막 끈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를 향한 원망이 제 안에 독처럼 고였습니다. 그런데 참 한심하게도 저는 그 독을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엉뚱한 곳에 퍼부었습니다. 바로 자식들한테요. 아들은 그때 14살이었습니다. 한창 사춘기였고 마음도 예민할 때였죠. 아버지로서 제가 그 아이의 방황을 보듬어줘야 했는데 오히려 저는 너도 네 엄마를 닮았구나라는 못된 말부터 뱉어댔습니다. 말대꾸라도 하면 버럭 화를 냈고 공부를 못하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저에게서도 등을 돌렸고 어느 순간부터는 집보다 밖을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새벽이 되어야 들어오고 점점 저와 마주치지 않으려 했죠. 그 아이가 삐뚤어지기 시작한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원망조차 고스란히 어린 딸에게 쏟아냈습니다. 10살, 아직 초등학생이었던 딸에게 말이지요. 하지만 딸은 아들이랑 달랐습니다. 아들은 반항이라도 했지. 딸은 저를 무서워하면서 제 뜻을 따르려고 절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빠, 나 오늘 학교 갈 준비물이 필요한데 혹시 돈 1,000원만 주시면 안 돼요? 내가 넣어줄 돈이 어딨냐? 네 엄마가 다 가지고 나갔는데 나중에 네 엄마한테 오면 준비물이고 가져간 내 전 재산이고 다 달라 해라. 죄송해요 아빠. 다음부터 준비물 값 달라는 얘기 안 할게요. 딸이 조심스레 제 눈치를 보며 말을 걸면 저는 차가운 말로 대답했고 그 와중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기 도시락을 싸면서도 저 먹으라고 밥을 챙겨줘도 누가 시켜서 하냐며 퉁명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저지른 일까지 딸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넌 어쩌면 그렇게 하는 짓이 네 엄마랑 똑같냐? 하여튼 너 보면 내가 일이 안 풀려. 네 엄마 닮아서 아주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니까. 잘못했어요 아빠. 다 제 잘못이에요. 지금도 그 말을 떠올리면 속이 미어집니다. 그래도 제 딸은 어린 나이에 참 기특할 만큼 어른스러웠습니다. 자기 처지나 감정보다 먼저 제 마음을 헤아리려 했습니다. 어미 없이 자란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런데도 제 딸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낼 줄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학교 다녀오면 가방 내려놓기 무섭게 앞치마부터 두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방을 닦고 밥상을 차리고 빨래를 걷고 그 작은 손으로 말이죠. 그리고 밤이 되면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단한 하루였을 텐데도 지친 얼굴로 책에 코를 박은 채 잠든 그 아이의 모습을 볼 때면 제 가슴 어딘가가 먹먹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올라오곤 했지만 정작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은
아내를 너무나도 닮았거든요. 생김새도 말투도 웃는 얼굴도 어느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겐 참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딸을 보면 자꾸 떠오르는 그 여자, 그 상처, 그 배신.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괜한 트집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구박하기 일쑤였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나서냐? 집안일 같은 거에서 내가 고마워할 줄 알아? 네 엄마 닮아서 너도 언젠가 나 배신할 거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악랄한 말들이었어요. 그런 말을 듣고도 딸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런데도 다음 날이면 다시 웃으며 제 아침을 차려주고 제 양복에 먼지를 털어주고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죠. 아빠, 오늘 일찍 들어오세요. 시장 갔는데 건어물 가게 아주머니가 말린 북어를 좀 주셨어요. 아빠 좋아하는 북어국 끓여드릴게요. 너는 참 그런 가식 좀 그만 떨어라. 대체 무슨 꿍꿍인 줄을 모르겠지만 네가 그런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나는 네가 싫다. 나가서 먹고 오니까 네가 알아서 해. 아주 무슨 상그지도 아니고 아주 부모 망신 다 시킨다니까. 다음부터 그런 거 얻어오지 말어. 죄송해요 아빠. 그냥 주시길래 가져왔는데 아빠가 싫다 하심 다신 안 받아올게요. 딸은 아무 잘못 없이 제게 그리 사과를 했고 내 곁에 있는 시절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짐을 짊어진 채 제 분노와 슬픔을 다 받아내며 자랐습니다. 한 번도 저를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이 해줄 수 있는 효도를 모두 하려 했으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딸아이는 어릴 적부터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방구석에 앉아 조용히 책장을 넘기는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지요. 그러던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말을 처음 꺼냈습니다. 아빠, 나 나중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과 같이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왜 그리 심술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래 열심히 해봐라 한마디 해줬을 텐데 그때의 저는 딸의 꿈마저 얄미웠습니다. 마치 제 인생에 없는 희망을 혼자 품고 있는 것 같아서요. 여자가 무슨 공부야. 그냥 시집 잘 가면 되지. 공부해서 뭐 어쩌려고. 나중에 남편 뒤통수 치려고 그러냐? 제 입에서 나온 말들이 이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비로서 할 말은 아니었죠. 그런데도 저는 그런 못된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고 딸아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도 이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빠, 그냥 제가 좋아서 그래요. 그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메고 책을 끌어안고 밤 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일부터 하고 저녁 차려놓고 설거지까지 끝낸 다음에야 책상에 앉았지요. 그 조용한 뒷모습을 보면 가끔은 마음 한켠이 따끔했습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참 기특하구나 싶은 순간이었지요. 어깨가 얼마나 가늘던지 책에 엎드려 졸다 깜빡 잠든 모습을 보면 괜히 코끝이 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단 한 번도 내색하지 못했습니다. 차마 그 말 한마디, 잘하고 있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능 전날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딸아이가 유난히 초조해 보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책을 펴놓고도 자꾸만 손끝이 떨리고 작은 한숨을 쉴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달려온 아이였기에 저는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평생에 한 번쯤 잘했다,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래서 저는 시장 나들이 핑계를 대고 동네 슈퍼에서 하트 모양의 초콜릿을 샀습니다. 작고 반짝거리는 포장지에 쌓인 그 초콜릿을 보며 괜히 혼잣말처럼 중얼댔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비싸냐? 한입거리도 안 되는구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은 들뜨고 설렜습니다.
그래도 이거 받으면 좋아하겠지. 처음으로 아빠가 준 거라며 어색해하진 않을까? 그 모습을 상상하니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괜히 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 초콜릿 하나의 아버지라는 자리가 조금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분 좋은 순간도 잠시, 갑자기 눈앞이 핑 돌더니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혈압이 치솟았던 걸까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길바닥에 쓰러졌고 마지막으로 들은 건 주변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다급히 제 어깨를 흔들며 아저씨 괜찮으세요? 외치던 그 목소리.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고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엔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제 손을 꼭 잡은 채 저를 바라보며 말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깨어나서 다행이에요. 내가 아빠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살아서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며칠이냐?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던 거야? 네 시험은 잘 봤냐? 아빠, 제 시험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놀랐어요. 그래도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달력을 바라봤죠. 날짜를 확인해 보니 제가 정신을 잃은 지 벌써 사흘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수능이 벌써 지나 있었던 겁니다. 딸이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온 힘을 다해 달려온 그날이 제 병상 옆에서 흘러가 버린 겁니다. 너 시험은?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아이는 오히려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눈웃음 속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따뜻함과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대학은 내년에 또 있잖아요. 시험보다 아빠가 먼저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도무지 말이 안 나왔습니다. 몸을 조금 일으켜보려 하자 온몸에 힘이 풀렸고 머리는 여전히 지끈거렸습니다. 그런데도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건 딸아이의 퀭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머리는 말라붙은 듯 흐트러져 있었으며 손엔 차갑게 식은 물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나길 기다리며 밤을 새운 티가 역력했습니다. 마음속에선 미안하단 말이 천번 만번 맴돌았는데 입 밖으로는 또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한심하냐? 사람 하나 쓰러졌다고 시험을 포기해? 대학이 장난이야? 제 말투는 여전히 거칠고 모났습니다. 그저 미안하단 말이 그렇게도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조금 회복된 어느 날 저는 문득 마음 한구석이 계속 걸려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하트 초콜릿, 그 조그마한 상자 하나에 담았던 제 진심이었습니다. 세상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날만큼은 용기 내어 딸아이에게 건네고 싶었던 제 마음이었지요. 퇴원 수속을 기다리며 병실에 앉아있던 어느 날 찾아와준 구급대원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날 제 주머니에 조그만 초콜릿이 있었을 텐데요. 혹시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구급대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도 정신이 없어서요. 아마 어딘가에 흘렸거나 누가 치운 걸지도 모르겠네요. 순간 가슴이 털썩 주저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작고 별거 아닌 과자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게 슬펐습니다.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제 마음까지 사라져버린 것 같아서요. 그날 그 초콜릿 하나면 모든 말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말로는 도저히 못하겠던 그 감정들이 하트 모양 그 조각 속에 들어있었는데 결국 그 진심은 딸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현실은 또 다른 벽이 되어 우리 앞에 섰습니다. 딸은 수능을 치르지 못했기에 재수를 해야 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우리 형편이 그러질 못했습니다. 입원비에 병원 치료에 딸의 알바비까지 얹어야 겨우겨우 끼니를 때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빠, 나 그냥 대학은 안 가도 돼요. 저 그냥 취직하기로 했어요. 돈도 벌고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이 맹추야. 너 알아서 해라. 저는 순순히 현실을 받아들이는 딸의 모습에 또 화가 났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기에 뭐라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딸의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결심이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기에 제 능력 없음에 한탄스러웠습니다. 딸이라도 예쁘게 해줄 걸. 상처 입은 딸을 저는 생채기를 더 못내 안달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참 밝고 단단한 아이였습니다. 대학을 포기하고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취직이 되었다고 했을 때 저는 겉으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속으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처음 월급을 탔을 땐 제가 마치 제 일처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요, 딸이 그러더군요. 아빠, 이거 내가 처음 번 월급이에요. 아빠가 맡아주세요. 자기 힘으로 번 돈이면 사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말입니다. 옷도 가방도 친구들과 외식도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딸은 그 돈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날 제 손에 닿았던 그 따뜻한 봉투의 촉감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차마 그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 돈을 장롱 깊숙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언젠가 딸이 시집가는 날 그 봉투를 꺼내어 이건 네가 아버지에게 맡긴 마음이다 하고 내밀고 싶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저녁 식탁에 앉아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빠, 나 결혼하려고 해요. 순간 젓가락을 쥐고 있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딸이 결혼을 한다는 말은 언젠가는 들어야 할 말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래? 네 신랑 될 사람은 누구냐? 딸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거래처 쪽 분이에요. 직급도 꽤 높고 참 좋은 분이에요. 아빠도 곧 만나보실 거예요. 그래, 네가 결혼할 사람인데 알아서 잘 골랐겠지. 언제 한번 데리고 오너라. 저는 딸의 말을 들은 후부터 잠자리에 깊게 못 들었습니다. 부디 좋은 남자를 데려와야 할 텐데 나 같은 사람 남편이랍시고 데려오면 안 될 텐데 내가 딸에게 못해준 것들이 많았기에 딸이 데려올 신랑감만큼은 부디 괜찮은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얼마 뒤에 딸이 데리고 온 남자를 처음 보았습니다. 정장을 곱게 차려입고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죠. 예의도 바르고 말투도 공손했고 겉으로 보기엔 참 성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이였습니다. 띠동갑, 그러니까 제 딸보다 12살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그 차이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정말 원했고 또 그 사람을 믿는 눈빛이 단단했기에 저는 끝내 그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차가 조금 크긴 했지만 능력도 괜찮아 보였고 무엇보다 딸이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당당하게 선택한 일이었기에 저는 기꺼이 시집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허나 사돈들 분들을 처음 만나러 갔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사위의 형제들은 8남매 대가족이었고 제 사위는 그중 막내였습니다. 그 말은 곧 위로 누나들이 7이나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중 제일 큰 누님은 제 또래였습니다. 당시 제 나이 49. 그런데 사위의 큰 누나는 50이 훌쩍 넘은 분이었고 나머지 시누이들도 하나같이 연배가 높았습니다. 딸아이 입장에서 보자면 시누이들이 전부 어머니 뻘이었던 셈이죠. 겉으론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이차 많은 가족들 사이에서 우리 애가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시부모도 이미 70을 넘긴 연세였고 어른들의 가까운 시누이들 틈에서 제 딸이 홀로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게 될지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어린 따님을 저희 집안에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막내딸이 생긴 것 같이 제가 다 흐뭇하네요. 사돈 어르신들을 처음 뵈었을 때 의외로 굉장히 고운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제 딸이 아직 나이도 어린데 자기 아들에게 시집을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애가 나이도 있고 혼자 오래 살다 보니 성질이 좀 고집스러울 거예요. 그걸 다 감싸줄 사람이 우리 며느리라 생각하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위의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제 딸 손을 꼭 쥐고 말하셨습니다. 겉으론 푸근하고 다정한 분위기였기에 저도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사돈 측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애가 능력이 좀 있으니 맨몸으로 와도 됩니다. 혼수며 예단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맞아요. 어차피 결혼하면 합가할 거고 집도 다 마련되어 있고 살림살이도 넘쳐요. 요즘 누가 결혼을 거창하게 하나요? 그냥 서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합가요? 저는 합가라는 뜬금없는 소리에 짐짓 놀랐고 딸은 제 눈치를 보는 걸로 보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결혼식도 간단히 하고 결혼 증표로는 14K 반지 하나씩만 주고받자고 했습니다. 요새는 그렇게들 해요. 금값도 비싼데 그게 다 허례허식 아닙니까? 명품 같은 거 저희 집안에는 걸치는 사람이 없이 검소한 편입니다. 새아가도 딱 보니 살림 잘할 것 같은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기대? 이 사람들은 내 딸한테 무슨 기대를 하는 걸까? 그때 저는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당부를 받으니 정말 빈손으로 보내도 되는 건지 그래도 딸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어딘가엔 여전히 찜찜한 구석이 남아있었습니다. 겉으로야 사돈 측이 배려 깊고 든든한 집안인 것처럼 보였지만 딸이 선택한 조건들이 그리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띠동갑이라는 나이 차이가 자꾸 마음에 걸렸지요. 그날 밤 괜히 가슴이 답답해서 작은 식탁에 소주 한 병을 올려두고 혼자 홀짝이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마주 앉았습니다. 술 기운이 살짝 올라온 김에 저는 그동안 꾹 눌러두었던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너 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하냐? 그 남자가 그렇게 능력이 좋아? 그 말에 딸은 조용히 웃더군요. 그 웃음 속엔 쓸쓸함과 따뜻함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능력이 좋아서 그 사람과 결혼하려는 거 아니에요, 아빠. 물론 현실적으로 내 손에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맨몸으로 와도 된다. 그 말이 사실 제겐 고마웠어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찔렀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아버지였다는 자책감이 다시 올라왔죠. 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빠랑 단둘이 조용히 살아서 그런지 식구들 많은 집이 좋더라고요. 북적북적한 집안 분위기. 그게 좀 부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합가하자는 소리에 별소리 안 하고 알겠다 했어요. 나중에 내 아이가 태어나면 많은 가족들 속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듯 하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이 좋은 건 아빠처럼 푸근한 사람한테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어서이기도 해요.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을 많이 꿔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방에 들어가 조용히 이불을 덮고 누웠고 저는 그 아이 머리맡에 조심스레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
제 손 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 손을 꼭 쥔 채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미안해하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시간들, 등 돌려 서운하게 했던 말들, 기특하면서도 내색 못했던 마음들까지 그날 밤 펑펑 울며 딸 몰래 모두 쏟아냈습니다. 부디 딸이 결혼해서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식 날이 다가오고 예식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마음이 살짝 무너졌습니다. 생각보다 예식장은 너무나도 허름했습니다. 벽지 군데군데가 벗겨지고 천장에는 조명이 몇 개 꺼져 있었고 하객들이 앉을 의자마저 낡고 삐걱거렸습니다. 딸이 입은 웨딩드레스도 솔직히 말해 요즘 말로 하면 촌스럽다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였습니다. 어깨선은 들뜨고 허리 라인도 어정쩡해서 마치 빌려 입은 옷 같았지요. 리본 장식도 어디선가 본 듯한 오래된 디자인이었고 머리엔 조화인지 생화인지 모를 부케가 덜렁 얹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무색하게 만든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에 어쩌면 평생 가장 초라한 무대였을지도 모를 그 자리에서 제 딸은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부끄러움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빠 괜찮아요. 나 정말 행복해요 하는 위로가 담겨 있었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혼이 화려한지 드레스가 비싼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딸이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그게 다였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딸은 남편과 함께 새로 마련된 신혼집으로 갔고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의 집은 제 집에서 차로 고작 30분 거리였습니다. 처음엔 마음만 먹으면 금방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생각나면 뭐라도 들고 가보지 뭐, 그런 마음이었죠.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 딸을 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가끔 딸이 전화를 걸어올 때면 늘 숨이 찬 듯 급한 목소리였어요. 아빠, 지금 잠깐 일하다 말고 쉬고 있어서 곧 다시 들어가 봐야 하거든요. 다음에 길게 통화해요. 하는 일도 없다더니 그렇게 바쁠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물어보면 딸은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너 정말 시집가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냐? 시부모님한테 시집살이 같은 건 안 당하고 있어? 아니요, 전혀요. 괜찮아요, 아빠. 시부모님도 잘해주시고 저는 그냥 익숙해지는 중이에요. 그 말에 안심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목소리가 문제였죠. 언제나 힘있고 밝았던 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기운이 없고 자꾸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웃는 소리 속에도 어딘가 억지스러움이 묻어나 듣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죠. 괜히 내가 오지랖 부리는 건가? 애초에 결혼을 너무 서두르게 보낸 건 아닌가? 속으로 수없이 자책하며 그렇게 첫 명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설 전날 딸이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반가워 현관문을 열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딸의 몰골은 제가 기억하던 딸이 아니었습니다. 볼살은 다 빠져나갔고 턱은 뾰족해졌으며 눈 밑엔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입술은 색도 없이 창백했습니다. 양손에는 과일 봉지가 들려 있었고 웃으려 애쓰는 얼굴이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애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도 멀쩡하게 산단 말이야? 거의 반사적으로 사위를 향해 소리 지를 뻔했습니다. 자네, 내가 할 말이 있네. 지금 우리 딸 몰골 보이나? 내가 간만에 봐서 그런지 딸의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는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며 결국 뱉어버리고야 말았고 그때 딸은 감동받은 듯 저를 보다가 이내 사위에게 시선을 돌리자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민지가 임신했어요. 입덧이 심해서 요즘 제대로 먹질 못해서요. 저도 정말 걱정이에요. 뭐? 임신? 네, 아버님. 이제 손주 보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겨우 정신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내 눈에 내 딸은 아직도 어려 보이는데 같이 있을 때 아껴주지도 못했으면서 시집가서 생각해주는 꼴이 우스웠지만 그래도 나는 딸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심스레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괜찮아요 아빠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야윈 모습으로 와서는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앞치마부터 찾아 허리에 두르더군요. 그리곤 부엌으로 들어가 뚝딱뚝딱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기에 저는 딸을 말렸습니다. 앉아 있으라고. 너 지금 몸도 안 좋잖아. 어제 슈퍼에서 이것저것 사왔으니 앉아 있어라. 내가 하마. 제가 다급하게 말려도 딸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더 해야지요. 평생 주방에 안 들어가신 분이 명절 음식을 어떻게 해요? 찌개는 아빠 해물탕 좋아해서 재료 좀 사왔으니까 그것만 좀 할 테니 아빠는 푹 쉬세요. 저는 괜찮아요. 오랜만에 아빠 집 오니까 손이 저절로 움직이네. 괜히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을 텐데 그 와중에도 집안일을 해야만 마음이 편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딸이 부엌에서 허리 굽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아이를 더는 고생시키면 안 되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명절부터 방식을 바꿨습니다. 며칠 전부터 미리 반찬 가게에 주문을 넣고 제철 음식들을 골라 배달받았습니다. 딸이 오면 음식 냄새 나는 따뜻한 밥상은 그대로지만 부엌엔 더 이상 서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죠. 딸은 처음엔 민망해했습니다. 아빠, 내가 할 수 있는데 뭘 이걸 다 시켰어요. 이젠 내가 널 쉬게 해줄 차례다. 넌 그냥 와서 앉아서 먹기만 해라. 그것도 아빠한테는 효도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속으로 딸이 정말 편히 쉬다 가기를 바랬습니다. 딸은 울먹이려고 했고 나는 별것도 아닌 일에 감동하는 딸을 보기가 민망해서 외면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딸을 걱정하는 마음에 연락을 자주 하려고 했지요. 그동안 멀어졌었지만 내 새끼이고 내 핏줄인 아이이니 이제라도 내가 잘 챙기고 싶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때로는 뜬금없이 전화도 걸었습니다. 입덧은 좀 괜찮아졌냐? 남편이 요즘 잘하냐? 아침은 먹고 다니냐? 하지만 딸은 언제나 같은 말만 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이 꼭 준비된 대답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조금이라도 진정할 수 있었고 괜히 찾아가고 싶어지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애써 고개를 끄덕이며 딸이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행복 속에 살고 있기를, 제 걱정이 그저 괜한 기우이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딸아이는 만삭의 배를 거쳐서 드디어 출산을 했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첫 손주, 세상에 나온 아이는 작고 여린 손녀딸이었습니다. 처음 딸 품에 안겨 잠든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저는 말로 다 못할 감정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작은 존재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그 손녀는 조망만한 손에 붉은 볼, 오밀조밀한 이목구비로 딸을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저는 문득 오래전 떠났던 안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안사람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쓰리고 서운함이 앞섰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녀의 그 앙증맞은 얼굴에서 스치듯 겹쳐진 안사람의 모습이 이젠 그다지 밉거나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탓일까요? 아니면 그 아이가 품은 생명의 따뜻함 때문이었을까요? 그저 딸을 닮은 손녀의 얼굴이 너무나도 예뻐 보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환해지고 품에 안고 있으면 세상이 고요해지는 듯한 느낌. 손녀는 제게
또 다른 삶의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였는지 저는 딸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기색을 느꼈습니다. 산후조리 중이라는 이유로 자주 연락하지 못하겠다며 미안하다는 말이 잦아졌고 문자도 점점 짧고 무미건조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우리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 하나가 딸네 이웃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친구는 부동산 일을 오래 했던 사람이라 동네 돌아가는 일들을 자연스레 많이 듣게 되는 위치에 있었죠. 어느 날 그 친구랑 간만에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는 제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보니까 그 집이 워낙 아들이 귀한 집이었다고 하더라고. 8남매 중에 겨우 하나. 사내 아이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 집안에서 남자란 존재는 마치 대를 잇는 성스러운 무엇처럼 여겨졌는지 민지가 첫 임신을 했을 때부터 사돈네 식구들은 노골적으로 아들 나와야지 하며 기대를 걸었다고 해. 많이 부담스러웠을 텐데 하필 또 딸이 태어나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 저는 심장이 덜컹거렸습니다. 요즘 시대는 딸을 더 좋아해서 나는 분명 축복을 받을 거라 생각했지만 딸은 그런 기대를 온몸으로 짊어졌다는 말은 나를 또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아이가 딸이라고 했을 때 제게 처음 전화해서 웃으며 아빠 공주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 뒤편에 담긴 억눌린 슬픔은 저도 미처 느끼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나는 애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또 자책했습니다. 사돈 어른들은 축하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더군요. 심지어 다음엔 꼭 아들 낳아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며 딸에게서 산모로서의 존중이나 따뜻한 격려는커녕 마치 실패한 계약이라도 치른 듯한 싸늘한 태도를 보였다 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죄인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다르기만 한 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따로 나와서 밥 한 끼 마음껏 먹이고 싶어도 딸은 늘 바빴고 아이가 태어나니 더 정신이 없어 보여 이제 내가 전화하는 것도 패처럼 느껴졌습니다. 밥상 앞에 앉는 것도 조심스러워하고 사소한 말도 눈치 보며 말하고 아이가 우는 소리라도 크면 마치 자기 잘못이라도 된 듯 허겁지겁 고개를 숙였다 합니다. 기죽은 목소리로 괜찮아요 아빠. 다 나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던 딸의 말이 그땐 왜 그렇게 허망하게 들렸는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건 출산한 지 겨우 3개월 만에 딸이 또 임신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몸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딸은 다시 아이를 품게 되었고 그 아이 역시 또 딸이었습니다. 사돈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 무언의 침묵이 딸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을 겁니다. 어쩜 또 딸이니 하는 식의 한숨 섞인 말과 시선. 딸은 그것까지도 자기 탓으로 여기고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딸은 또 임신을 했습니다. 3번째 아이 역시 딸이었죠. 3년 동안 3번의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서 딸의 몸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아이를 낳는 기계처럼 살아온 그 시간 동안 딸은 임신 중독증까지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몸이 부풀어 오르고 걸음을 걷는 것조차 힘들다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결심을 드디어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정말 병이 나겠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딸을 직접 보고 손주들 얼굴도 한번 보고 혹시라도 딸이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속사정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나는 용하다는 한의원을 수소문해서 보약을 지었습니다. 딸에게 꼭 먹이고 싶었습니다. 기력이라도 좀 붙으면 덜 힘들지 않을까 싶었죠. 한 손엔 보약을 담은 봉투, 또 한 손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는 생전 처음으로 사돈댁을 찾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 앞에 섰고 인터폰을 누르기도 전 멀리서 딸이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허겁지겁 양손에 봉투를 들고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던 딸. 나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며 민지야 하고 불렀습니다. 딸은 깜짝 놀라듯 멈춰 서더니
황급히 봉투를 감추려 했습니다. 그 모습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시선을 돌렸고 그제야 봉투에서 반쯤 비쳐나온 물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기 기저귀인 줄 알았던 그것은 성인용 기저귀였습니다. 너 그거 성인용 기저귀잖아. 왜 네가 그걸 사가지고 가는 거냐? 나는 당황해서 분명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딸의 표정이 잠깐 굳어지더니 이내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빠 별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리고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쉬지 않고 출산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요실금이 생겨서 그냥 좀 불편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28살, 내 딸이 아직 겨우 28에 아직 자기 인생을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에 몸이 그렇게 상해버린 겁니다. 놀라움보다 먼저 치밀어 오른 건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솟았습니다. 속이 터지고 가슴이 먹먹하고 무너지는 마음을 어떻게든 다잡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아빠라는 존재에게조차 말 못할 불편함을 안고 혼자 조용히 기저귀를 사서 그저 아무렇지 않은 척 혼자 감당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나는 딸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은 내가 들고 온 보약 봉투와 과일 바구니를 보자마자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띄웠습니다. 아빠, 이걸 다 들고 오셨어요? 무거웠을 텐데 정말 고마워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마음이 복잡해졌는지 모릅니다. 고맙다고 말하는 딸의 입가엔 분명 웃음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조심조심 웃는 아이 같았습니다. 내가 조심스레 말했죠. 잠깐 인사라도 하고 갈게.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고 사돈 어른들도 계시잖니. 그 순간 딸의 표정이 살짝 굳더니 곧 부드럽게 말을 돌렸습니다. 아빠, 지금은 아내 시부모님이 좀 편찮으셔서요. 요 며칠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셨대요. 괜히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대신 꼭 안부 전해드릴게요. 그 말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딸의 눈빛을 보며 알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사양이 아니라 간절한 부탁이란 걸. 그 아이의 눈동자엔 분명 두려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조용한 공포. 아빠, 제발 그냥 가요. 더 이상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에서 수십 번 싸웠습니다. 안 되겠다. 들어가서 직접 보고 와야겠다. 저 안에서 내 딸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사는지 내가 아버지로서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발끝에 힘을 주고 다시 딸을 바라봤을 때 딸은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그냥 가세요. 정말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작 딸 하나 믿고 살아온 아버지로서 그 아이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나는 그저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1년에 고작 서너 번 정도밖에 딸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버이날, 추석, 설날, 그리고 딸 생일. 그마저도 해마다 다르게 올 때도 있었고 못 올 때도 있었습니다. 딸은 늘 바쁘다고 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것도 벅찬데 집안일까지 도맡고 시댁 어른들 살뜰히 챙기고 남편 일까지 뒷바라지하느라 몸이 남만하질 않는다고 말했죠.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숨이 차 있었고 말끝이 자주 흐려졌으며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는 그 작은 틈에서 나는 딸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부동산 하는 친구한테서 들은 말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명수야, 너 사위 말이야. 직장 그만두고 사업한다며? 들으니까 꽤 잘 풀렸대. 지금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더라. 그래? 듣자니 애랑 부인한테 잘한다고 애처가라고 소문났다던데 너 걱정은 좀 덜어도 될 것 같아. 그렇구나.
근데 왜 자꾸 내 딸은 날이 갈수록 말라만 갈까? 이래저래 저는 마음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친구의 말을 듣고 나는 그래도 딸 고생 덜 하겠구나 하고 안심했던 게 사실입니다. 고생은 몸이 하더라도 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애들 키우는데 덜 힘들지 않겠냐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다른 데 있었지요. 어느 순간부터 딸에게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못 받는 거겠지. 금방 다시 걸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고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더니 나중엔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나는 마음속에서 수없이 전화를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혹시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된 건 아닐까? 딸이 눈치 볼까봐, 더 힘들까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화면을 꺼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엔 딸이 가끔씩 먼저 전화를 해주곤 했습니다. 아빠, 요즘 잘 지내세요? 그 짧은 안부 한마디가 얼마나 고맙고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전화도 점점 뜸해졌고 아예 이젠 아예 없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마음을 다잡기로 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딸이 정말 힘들면 그땐 연락하겠지. 그렇게 믿고 살기로 했습니다. 가끔 손주들 사진이 오고는 했는데 손녀딸들은 콩나물처럼 쑥쑥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정성껏 키우는지 어두운 기색 하나 없었습니다. 딸은 손녀딸들을 키우면서 그 이후로 임신을 4번이나 더 했지만 몸이 약해진 탓인지 번번이 유산을 했고 그 뒷감당도 딸이 했어야만 했습니다. 아들 대를 이어야 하는 집에서 아들을 못 낳았으니 딸이 마음이 편치 않았겠구나 싶었지만 그나마 부동산 친구는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딸 낳았다고 못되게 하시는 부모도 없고 그걸 참고 사는 며느리도 없다며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딸을 생각하며 참 마음이 아팠고 내가 딸을 위해 뭘 해줘야 하나 고민하다가 딸이 내게 4년 동안 벌어다 준 돈과 때때로 준 용돈들을 모두 모아 놓아서 언젠가 딸에게 요긴하게 쓰일 날에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손녀딸들 3명은 초등학생들이 되었고 딸은 거진 30대 후반이 되었지만 볼 때마다 삐쩍 마르고 손이 커진 것이 액면가로 10살이나 많은 사위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좀 꾸미고 다니면 좋으련만 꾸밀 시간도 없었던지 옷도 몇 년 전에 가끔 내가 사준 것들만 입고 다녔습니다. 혹시나 저러다 사위가 우리 딸 두고 다른 여자한테 빠지면 어쩌나 친정아버지 노파심도 들고는 했지요. 하지만 그 노파심은 현실로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우연찮게 저는 친구들과 등산을 갔다가 사위와 어느 여자와 가까이 연인처럼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볼에 뽀뽀를 하는 것이 이건 보통 사이가 아닌 것처럼 보였고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나도 모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충격이 상당했죠. 어떻게 저놈이 내 딸을 두고 바람을, 딸이 알면 어떡하지? 설마 이미 딸은 알고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혹시나 부동산 사장이 뭔가 아나 싶어서 연락을 하며 술이나 한잔 하자고 불러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도 내게 할 말이 있었다며 잘 되었다 싶었는데 이내 부동산 사장은 아주 충격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거기 연로하신 아버지가 80대가 넘으셨거든. 근데 치매를 앓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치매가 좀 심한 모양이야. 치매가 심하다고? 그럼 치매 앓은 지 오래된 거 아니야? 우리 딸이랑 지금껏 합가하고 있잖아. 그치. 얼추 주변 사람 쉬쉬하는 얘기들 들어보니 벌써 10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 그때부터 길 잃어버리고 깜빡깜빡하고 너무 조용해서 다들 요양원 보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그럼 바깥 사돈 어떻게 돌봤지? 안사돈도 나이 많으신데 자네 딸이 돌봤겠지. 10년 넘게 맨날 볼 때마다 빼짝 말랐다 했더니만 달 셋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치매 박하사돈까지 계속 돌봤던 것 같아. 10년이나 넘게? 우리 딸은 내게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친정아버지께 말하겠어. 자네 딸 효심 모르나? 문제는 이제는 시어머니마저 치매 증상이 있다는 것 같아. 그것도 자네 딸이 보고 있다는데 이건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사실 그 시어머니가 시집살이가 보통이 아니었거든. 그 나이에도 정정에서는 아들 못 낳았다고 트집 잡아 그 추운 겨울날 자네 딸을 맨발로 맨몸으로 밖으로 내쫓았는데 지금 장난해? 그 얘기를 왜 지금에서야 하나? 저는 속으로 억장이 무너져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고 부동산 사장은 당황해서 어버버 얼버무리다가도 제 독촉에 못 이겨 다시 말했습니다. 자네 딸이 제발 아버지 걱정하신다고 알리지 말라고 해서 나도 말 못했지. 그러다 이번에 자네 딸이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거든. 그래서 상황이 심각해서 자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을 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결국 내 딸을 잡았구나. 내 딸을 잡았어. 저는 억장이 무너지며 왜 이제야 얘기했냐고 부동산 사장 멱살을 쥐다가 이내 놓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가 잘해주지 못했기에 시집가서는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랬건만 어쩌면 이렇게 운명이 기구한지 안사람 바람 펴서 도망갔을 때 그 죄 다 받으라고 악담을 부었는데 그것이 딸에게로 간 건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생각해보니 10년 전쯤 성인용 기저귀를 사갖고 갔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자기 요실금 때문에도 썼을지는 모르겠지만 주 용도는 시아버지 기저귀였던 것이었을 테죠. 항상 딸이 희미하게 웃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힘들다는 말 대신 항상 행복하다고 안심만 하던 내 귀한 딸. 남편은 바람피고 있는 줄 모르고 뒷바라지하고 그놈은 치매 걸린 지부모 요양원에 모시는 대신 내 딸을 부려서 모시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장에 병원에 달려갔고 딸은 병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이 힘들게 시부모 보양하고 남편 자식에게 신경 썼지만 그 누구도 병실에서 딸의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나는 딸을 안고 펑펑 눈물을 흘렸고 딸은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나를 보았습니다.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방금 아빠랑 어릴 적 놀이동산에 갔던 꿈 꿨는데 아빠 오셨네요. 내가 널 언제 놀이동산에 데려갔더냐? 바보다는 핑계로 네 엄마한테 다 맡겼는데. 많이 바랬었거든요.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 손잡고 놀이동산에 가는 꿈. 그래서 꿈속에서는 아빠랑 자주 갔어요. 꿈속에서 아빠는 늘 다정하고 나를 생각해주는 분이셨어요. 얼마나 그런 아버지를 바랬으면 그런 꿈을 꾸었을까. 현실에선 비록 자격 없는 애비였지만 꿈속에선 좋은 사람이었기에 딸은 꿈속의 아버지만 기억하며 내게 잘하고 효도했었나 봅니다. 현실에서 꿈속에서처럼 바라던 애비가 되어주지 못해 딸에게 몹시도 미안했고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된 건 다 내 탓이었습니다. 내가 내 딸을 귀히 여기지 못하게 키웠는데 어찌 다른 사람한테 귀하게 대해달라 바랄 수 있을까? 이렇게 착하고 가엾은 내 딸을, 나는 착한 딸을 사지로 몰았던 이 죄값을 어찌 받을까? 미안하다 민지야. 현실에서 아비가 아비답지 못해서 아비 자격이 없어서 참으로 미안해. 그러지 말아요 아빠. 아빠는 충분히 내게 좋은 아빠예요. 아빠 덕에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살았는데 왜 자책을 해요? 나는 늘 아빠에게 고마웠어요. 엄마가 참 미웠을 텐데 엄마 닮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키워주시고 남몰래 가슴 아파했다는 것도 나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아빠도 평생 외롭게 살아서 나 말고는 아빠 곁에 있을 사람이 없으니 그래서 오빠처럼 아빠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딸을 부둥켜 안고 우리 부녀는 눈물을 쏟았고 딸은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듯 내 품에 안겨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던지 딸의 시련이 내게 전해져 왔고
30대로 보이지 않는 거친 손을 붙잡으며 뺨에 대고 눈물을 적셨습니다. 가엾은 내 딸. 30대로 보이지 않는 거친 손을 붙잡으며 뺨에 대고 눈물을 적셨습니다. 가엾은 내 딸. 너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내 결코 용서하지 않으마. 그 자식이랑 이혼하거라. 더 이상 널 억압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 네 병실에 사람 하나 지키지 않고 있는데 자식들이고 남편이고 다 필요 없어. 앞으로는 좀 더 너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 아빠, 미안해요. 나는 우리 딸들 두고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딸들 남편과 시부모님들한테 아들 아니라고 어릴 때부터 모진 소리 많이 듣고 자랐는데 나 같은 처지로 만들 수 없어요. 데리고 나오면 되지 않냐? 손녀딸들 다 데리고 나와라. 어떻게든 못 키우겠냐? 딸들만큼은 엄마 아빠 다 있는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요. 나 시집간다 했을 때 화목한 가정에서 못 자라고 엄마 집 나가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신우들한테 안 좋은 말 많이 들었어요. 딸들 나중에 시집갈 때 나 같은 아픔 주게 하고 싶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와 엄마 울타리에서 크는 게 좋다고. 아들 아니라고 차별받는 내 딸들이지만 그래도 내 딸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애 아버지라고요. 그 소리 듣고 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참고 견뎠어요. 내가 어떻게 견뎠는데, 얼마나 힘들게 견뎠는데 그 힘든 세월 아까워서라도 절대로 이혼 못해요. 네가 확인할 것이 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어서 사위가 다른 여자랑 함께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딸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 핸드폰을 보고도 입술을 깨물며 바람 피우는 게 대수냐고 바람 펴서 차라리 집에 안 들어오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사위가 집에 있으면 뭐라 하길래 저는 딸에게 사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 했지만 얘기를 하지 않았고 절대 가정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딸의 고집에 나는 딸을 이혼시킬 수 없었고 그렇게 결국 딸은 퇴원을 한 후 지옥 같은 집구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딸이 그 집으로 들어간 후 발을 동동 굴렀지만 딸이 고집을 부리니 별 대책이 없었습니다. 증거사진을 가지고 변호사를 만나러 다녔지만 변호사는 증거만 충분하다면 위자료를 많이 받고 이혼할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딸을 설득해도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답답함 속에서 나는 마음이 아프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새벽녘에 누군가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결에 나와보니 딸이 보였고 제게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이혼하고 이제부터 아버지랑 같이 살 거예요. 우리 딸들도 함께요. 딸이 스스로 이혼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녀딸 3명도 함께였습니다. 손녀딸들도 나와 엄마와 함께 산다는 것에 좋아하고 기뻐했고 자기 엄마가 아빠와 이혼한다는 것에 좋아했습니다. 딸은 서류 봉투를 하나 내밀었는데 그 서류 봉투 속에는 자기가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았던지 증거 자료들과 신우들과 시부모의 시집살이 그리고 남편의 바람진 것까지 그동안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들을 가져왔고 제일 중요한 건 7명의 신우들과 남편에게 시아버지 치매 수발을 강요당하고 딸의 약점인 손주들을 무기 삼아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한 녹음 파일을 갖고 있었습니다. 늘 이런 증거들을 모아놨지만 그래도 자식 보고 꼭 참고 살려고 했던 딸의 노력이 참으로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딸은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고 나는 그것을 보며 그들도 문제였지만 딸을 대했던 내 방식이 처음부터 잘못됨을 느끼며 자책하고 반성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내 품으로 온 딸과 손주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잘 왔다 민지야. 내게 다시 아비 노릇을 하게 해줘서 고맙다. 민지야, 우리 손주들이랑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살자꾸나. 내가 네가 이제껏 당했던 것들 내 모든 것을 걸고 다 풀어주마. 저는 이제껏 딸에게 주려고 모은 돈 일부로 최고 로펌의 변호사를 섭외하게 되었고 능력 있는 변호사답게 바로 소송에 돌입해 승소를 하게 되었고 남편과 그 신우들이 모든 책임을 지며
7명의 신우들에 대한 위자료와 남편에 대한 위자료, 상간녀 위자료와 딸들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최대한 많이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딸은 이제 훌훌 털어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손주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딸이 재판이 끝난 뒤 옛날 딸의 방에서 몇 날 며칠 동안 잠을 자며 드디어 홀가분하게 벗어난 행복한 꿈을 꾸는 듯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섭외하고 남은 돈을 딸에게 건네주었고 딸은 위자료들과 모든 돈을 합쳐 경기도 외곽으로 가서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땅 내음 풀내음 나는 곳으로 가 큰 평수의 집을 구매해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우리 행복만 하면서 살자꾸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삶의 즐거움을 느끼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살아가 보자꾸나. 그럼요, 아빠. 저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꿈만 갖고 좋아요. 아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바라는 건 이제 그것뿐이에요. 고맙다, 민지야. 그리고 미안하다. 저는 딸에게 손을 내밀었고 거친 딸의 손은 제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제 할 일은 이제부터 딸의 거친 손을 원래대로 곱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껏 딸이 못 누렸던 것들 다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더 늦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제가 딸에게 못해준 거 하나하나 해주렵니다. 손주들과 다 같이 놀이동산을 갔는데 그 중에서 딸이 제일 행복해하며 아이스크림을 먹고 해맑게 웃었어요. 그 모습이 꼭 어린아이의 딸로 돌아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앞으로 못다한 만큼 딸의 행복을 위해 애쓸 것이며 부디 우리 가족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좋은 댓글을 달아달라곤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우리 딸을 위해서는 힘이 되고 응원되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